우리 오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청년 기자회견이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오늘 방송 시간이 3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등 법안, 정확하게 말하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법안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지난 번에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1년이 지났죠. 작년, 그러니까 2020년 7월 20일에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2020년 7월 20일 방송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이 이런 학법이 대한민국을 망치다 방송의 두 번째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방송을 한 게 7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한 보름 지나면 사실은 1주년이 되는 거죠. 1주년이 되는 건데, 하여튼 1주년쯤에서 하여튼 또다시 평등 법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된 거,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참 묘합니다, 이게.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평등을 거의 절대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할 때 자유와 평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 자유의 기본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유와 평등보다 우선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근데 좌파들은 자유를 희생시키는 한에 있더라도 평등을 추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평등 우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르크스 사상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 말해서 유산자와 무산자층의 그 계급투쟁으로 인류 역사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져야 된다. 그래서 계급이 없어져야 되고 사회주의산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이 실현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평등을 굉장히 뭐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좌파들의 평등관에 관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좌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등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법안이 발의됐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의 관계, 또 평등의 본질이 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럼 다음 주에 강의 내용에는 이 법안의 중심적인 내용, 이 내용을 다음 주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래서 이해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21년 6월 16일 날, 얼마 전에 보름 정도 안 됐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을이 지역구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다른 23사람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건 재정법률안입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했는데 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이전에 작년 6월 29일 날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차별금지 법안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더 있고 달라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차별금지법안,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굉장히 내용이 센 내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평등을 또는 차별금지를 과도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굉장히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실제로 입법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여러 가지 작년 7월 20일 강의에서
그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상당히 내용을 누그러뜨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발의 주체가 정의당이 아니고 정의당 한 사람도 안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여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무소속하고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이 아시죠? 최강욱이가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어떤 간에 이 차별금지 법안이나 평등에 관한 그 법률안, 즉 평등 법안이나 사실은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사실은 이 평등에 대한 주장의 강도를 누그러뜨린 게 사실은 기만주술입니다. 기만주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정의당이 좀 강한 내용을 주장을 법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좀 톤을 낮추자, 톤 다운 시켜가지고 국민들의 그 저항, 반발을 좀 희석시켜 보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평등법안,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 법안이 이제 제출된 게 6월 16일 제출됐고, 그 다음 날인 6월 17일 날 소관 상임위원회, 이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그리고 그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아직 7월 2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인데 놀랍게도 오늘 6월 28일 오후 3시 9분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입법 의견이 무려 31,348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보통 만 몇천 건 가면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건 적어도 입법 기간이 아직 만료되기 전에 지금까지 하여튼 제출되는 글이 11,300건 이상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제출된 의견의 대부분은 반대 의견입니다.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반대 의견을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입법을 저지시키는데 아마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등에 관한 논리는 우리 헌법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11조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 11조가 평등권에 관한 조항이다. 그 두 가지, 학문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이제 평등의 원칙하고, 그다음 두 번째 평등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요게 이제 평등의 원칙이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요걸 평등권에 관한 규정으로 봅니다. 차별금지 조항이기도 하지만 이걸 평등권에 관한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등권 조항이 사실은 뭐냐면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버지니아 권리장전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근대 헌법에 들어오면서 평등권이 다 보장됐고, 특히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선언, 여기서 평등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세시대,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중세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들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거죠. 귀족이면 귀족, 평민이면 평민, 그리고 노예면 노예, 또 농노면 농노,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신분이 정해집니다. 이 신분은 사실은 물론
신분 해방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자유인이 귀족이 될 수 없고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병민이 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폐쇄적인 신분 질서를 무너뜨린 게 이제 근대 시민혁명입니다. 거기서 가장 그 제도를 앞서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뭘 선언하게 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근데 그때 평등은 각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었는데 그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평등권을 규정한 겁니다. 신분 질서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 중세나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나 뭐 그 사람의 노력 이런 것에 관계없이 신분적으로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또 뭐 어떤 공직에 진출하거나 이런데 근원적인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근대 시민혁명이 이제 바로 그 신분제적인 질서를 깨뜨린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선언한 게 평등,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그 자유로운 존재로 그리고 또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신분 질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 근대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평등의 원리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변질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산자 계급과 무산자 계급을 구분하고 유산자 계급 뭐 자본가 계급이나 뭐 지주 같은 거죠. 유산자 계급을 그 범죄시하고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타도될 대상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 대신 무산자 계급은 뭐 해방자,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는 해방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마르크스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평등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평등관념이 뭐냐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좌파들에게도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평등 구간을 계속 제한하는 거죠. 발의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마르크스주의적인 평등관을 끼워 넣습니다. 전통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서구 선진국가에서 이해되고 있는 그런 평등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적인 평등 개념, 평등관을 거기에 결합시켜 가지고 그걸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좌파들이 노린 측면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평등의 본질이 뭐냐, 또 자유와 평등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 관점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좌파들의 허구성을, 논리의 허점을 우리가 깨부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그 설명 있고 난 뒤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평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평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걸 구체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죠. 자, 평등을 이야기할 때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몇 가지 범주로만, 기준으로만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평등은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각자의 개성이나 각자의 특징들을 존중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불평등은 당연히 인정하는 그런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또 중요한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프로크루스테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산적입니다. 산적. 강도인데 이 강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환대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환대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제공하고 그리고 뭐 자기에게 좋은 침대가 있으니까 자고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술도 한잔 먹고 이래가지고 침대에 누워 자겠죠. 그럼 그 자고 있는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키하고 침대의 길이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의 그 키가 침대의 길이보다 짧으면 그걸 당겨서 느립니다. 침대의 길이만큼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사실은 뭐 이 인위적으로 뭐 사람을 당겨서 신체를 그 침대 크기에 맞추면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죠. 그 죽죠. 또 만약에 그 사람의 키가 손님의 키가 침대의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침대 길이에 맞춰서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 죽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악명 높은 그런 살인마죠. 살인마가 프로크루스테스인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을 죽였던 도구 또 수단이 바로 침대입니다.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쳐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좌파들이 강요하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침대의 길이에 맞는 키를 가져야 된다라는 획일적 기준을 정해주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프로크루스테스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 그래서 똑같은 길 갖지 않으면, 즉 침대 길이와 다른 그런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그래서 제가 저 강의 제목에서 다뤘지만 강압적 회의랍니다. 강압적 회의라. 강압적으로 회의를 시키는 겁니다. 즉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추는 거죠. 안 되면 배제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전부 동일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절대적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 즉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을 똑같게. 차이, 개성, 특성 고려하지 않습니다. 똑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 평등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절대적 평등입니다. 그럼 상대적 평등은 뭐냐? 상대적 평등은 인간은 다 다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뭐 예컨대 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뭐 재능도 다르고 노력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그 요소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런 요소를 충분히 존중해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걸 살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이 상대적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같이 대우하게 해주겠지만 근데 인간은 다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른 특성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대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 평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평등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절대적 평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상대적 평등인 거죠. 즉 개성을 존중하면서 하여튼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평등을 보장한다는 그런 상대적 평등이지 절대적 평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좌파들이 말하는 그 평등은 절대적 평등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은 획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 구호가 마르크스의 계급이 없는 사회, 무계급 사회, 이 요소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계급 없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두가 다 거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게 마르크스적인 평등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절대 평등.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그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 또는 서구의 좌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자,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그 소련 사회가 우리 그 서방 사회,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훨씬 더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더라. 거기서 자본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집단이 뭐냐? 공산당 간부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상위 부유층하고 상위 부유층이 전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 가운데서 상위 부유층이 차지하고 있는 그 소득의 비율하고,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중국이 상위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부가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상위 부유층들이 누구냐? 공산당 간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마르크스주의적인 평등관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뒤로는 뭘 합니까? 자기들 주머니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권력 채우고 있고 주머니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민낯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이게 공산주의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거의 DNA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또는 좌파들이 내세우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크스테스 침대와 같은 것으로서 전부 획일화시켜서 모두를 똑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평등관이다. 거기에는 인간의 개성이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반영 안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모든 인간을 회일적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전체주의 논리입니다. 전체주의 논리. 그 논리를 담고 있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안이고 평등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이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주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주라는 거죠. 또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표현을 이 법안에서 잘못 쓰고 있는데, 그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은 보통 일반인들이 쓴 개념하고 좀 다른데, 법학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 이걸 형식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 이것을 형식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주차위반을 했다. 그 주차위반을 한 차량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는 아주 소규모, 아주 작은 승합차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소형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벤츠 같은 굉장히 고급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똑같이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작은 차, 경차든 아니면 비싼 외제차든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평등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자, 우리 공화당에 적용하는
정당법을 우리 공화당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더불어민주당도 적용하고 국민의힘당도 적용하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형식 평등은 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평등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형식적 평등에서는 법 내용 자체가 불평등한 것은 그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법 내용 자체가 이미 불평등하다면 그 불평등한 법을 똑같이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것만 평등해서는 안 되고 법의 내용 자체도 평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실질적 평등입니다. 실질적 평등. 그래서 법의 적용만 평등하게 하라. 똑같이 하라. 이게 형식적 평등. 그리고 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 자체도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 평등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옛날에 지금 휴대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사용을 하지만 옛날 같은 건 뭡니까?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얼 돌려가지고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했죠. 그때는 아직까지 교환에 대한 교환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교환의 정년을 일반적 근로자들, 특히 남성 근로자들의 정년하고 다르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근로자들 경우 남성 근로자들 경우에는 55세 이렇게 잡았는데 여성 교환의 경우에는 30세로 잡았어요.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교환은 또 기본적으로 근로자인데, 그러니까 법 내용 자체가 불평등한데 그 법을 똑같이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근로자에게는 정년 55세, 그리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30세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 내용 자체도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법안에는 실질적 평등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 실질적 평등을 나중에 말씀드린 결과의 평등처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 자, 근데 아까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을 이야기했는데,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에서 우리가 절대적 평등을 인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인간의 인격입니다. 인간의 인격. 또는 그 전에 앞서 인격의 전제가 되는 생명이 있죠. 생명은 누구나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근데 왜, 예컨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 같은 거 맞죠? 합의금 같은 거 할 때, 그때 왜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 사망한 사람이, 유족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혜택이 있죠. 월급을 갖다 준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1억을 벌던 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는 가족들이 연봉 1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근데 3천만 원을 버는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일단, 3천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여튼, 유족들이,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족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은 똑같지만, 유족들에게, 생활 배려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사망하지 않은 상태와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는 것, 그런 차원인 거지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생명의 경우에는 절대적 평등이 인정된다. 두 번째가 인격입니다. 인격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정을 받습니다. 인격은. 그래서 사실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관계없이 다 인격적 존재가 됩니다. 인격적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자, 그건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형성하고 하는 자유가 모든 인간에 보장되어 있어야죠. 안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형성해가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게 이제 거의 말해서 법적으로 말하면 자기결정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자유의 핵심입니다. 자유는 뭐냐? 내 삶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형성하는 것. 그 자유다. 그 자유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겠죠. 아주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고 또 사회로부터 그만큼 보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탁월한 능력도 없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 대충 살다가 심지어 서울역 앞에서 많이 보셨지만 그런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닙니다. 노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자유입니다. 노숙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예컨대 기업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다를 수 있죠. 삶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본인 책임이죠. 본인 책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떤 삶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죠. 근데 그럴 기회는 다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공화당에 와서 이렇게 정당 활동하는 것도 제 삶에 제가 설계한 거고 제가 형성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것 또한 자유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 그리고 인격, 그리고 자유. 좀 좁게 말씀드리면 자기결정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보장돼야 돼. 평등하게 자유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유가 보장되는 것 이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차원을 부정하고 예컨대 그 사람이 어떤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상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미리 규정지어 놓는 겁니다. 그 자유를 안 주는 거죠. 네 삶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전체주의적 논리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무산자로 살아야 돼. 이렇게 정해놓고 그에 맞춰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부정당하는 거죠. 바로 이 법안도 또 차별금지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자유를 묵살해버립니다. 부정해버립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압살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노예로. 바로 그게 좌파들이 내세우는 평등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범주가 기회의 평등하고 결과의 평등,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등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야 한다는 거. 보통 기회 균등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기회의 평등이 바로 평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여튼 기회를 똑같이 주라는 거죠. 그런데 기회를 똑같이 주는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그 일종의 검증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자, 우리 지금 초등학교는 누구나 그 학령 아동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학교도 또 의무교육처럼 되죠. 근데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다르죠. 그럼 초등학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학교도 어떻게 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다르죠. 그럼 이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 고등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보게 되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부여되는 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평등이 아닙니다.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학생이 뭐냐면 그 고등학교가 받을 수 있는 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선발을 해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다 교육을 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려는 학생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70명이다. 그럼 30명이 떨어져야죠. 그럼 30명을 어떻게 떨어지냐? 그럼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 해왔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논리가 대학에도 적용됩니다. 또 입학시험에도 적용되는 거죠. 입학시험 적용도 그리고 기업체 취업하거나 또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 노력을 했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그런 모든 인류사는 경쟁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 과정에서 일정하게 그걸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검증을 거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간에 기본적으로 하여튼 기회는 평등하게 줘야 된다. 보통 우리가 우파진영에서 말하는 평등은 또 우리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말합니다.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죠? 우리 예컨대 경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예컨대 뭐 전국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국체전 할 때 그때 뭐 예컨대 육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육상 선수가 굉장히 많죠. 그럼 육상 선수를 전국체전에 다 참여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역 예선이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선발된 일정한 그 수의 선수들만 전국체전에 참여시키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기회는 주되 그 예선 과정에서 그 탈락한 사람들 발생시키는 거죠. 그게 불평등이 아닙니다. 그게 차별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죠. 자, 그런데 좌파들이 내세우는 건 사실 기회의 평등 이 요소를 거의 강조를 별로 안 합니다. 좌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본주의 사회가 이미 불평등한 기회를 체제 자체 내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아예 자본주의 사회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엉터리 논리죠.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논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경쟁은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좌파들이 내세운 정책도 보면 뭐 다 좋다는 거. 심지어 제가 뭐 일화로 말씀드리면
그 좌파 교수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점을 줄 때 굉장히 후하게 줍니다.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점을 굉장히 짜게 주는 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주지만 공부 안 하면 F 과감히 날립니다. 근데 좌파 교수들은 뭘 어떻게 하느냐, 학점을 굉장히 후하게 줍니다. 심지어는 뭐 상대평가가 없을 때는 거의 다 A 플러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점 잘 받아서 좋겠죠. 근데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제대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겠습니까? 실력 형편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냐 하면은, 하여튼, 좌파 교수 그 교육 내용, 강의 내용에 세뇌당하는 거죠. 경쟁은 나쁜 거야. 왜 경쟁해야 돼? 뭐 더불어 잘 살 수 있는데. 이 말도 되지 않은 논리입니다. 그게 바로 좌파들이 그 내세우는 건데, 좌파는 그래서 기회평등, 그걸 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평등이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경쟁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다 줘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주장 나오고 무상급식 나오고, 지금 교육계에서, 지금 좌파 교육계에서 뭘 하고 있는지 계시는지 아십니까? 좌파 교육계에서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대학 무상교육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 이야기 나오고, 모든 대학을 정원 없이 다 국공대학으로 만들어가서 전부 모든 그 학생들 다 수용하자, 이런 논리 펴고 있습니다. 지금 즉 사립대학을 완전히 국립대학화 시키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 등록금 다 무상으로 하고, 누구나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은 기본적인 논리가 그런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기회평등이 없기 때문에,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검정 과정들, 문턱들을 다 없애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대학 교육도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망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걸 보면서 분노를 제가 참을 수가 없는데, 뭐 우리 분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좌파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아까 학점 말씀드렸지만, 자, 열심히 노력한 학생도 A 플러스. 그 뭐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열심히 뭐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한 친구도 A 플러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 결과가 평등한 거 아닙니까?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열심히 출석하고 시험을 쳤든 아니든 똑같은 합성 주자는 겁니다. 지금 뭐 기본소득 개념이라든지 무상복지 개념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보편적 복지하자는 얘기죠. 똑같이 복지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굉장히 보편적 복지 논리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의외로 젊은 학생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박수를 칩니다. 보편적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 선별적 복지. 그것도 제한적 의미에서 선별적 복지를 해야지 복지의 본질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의외로 그 수긍을 합니다. 그 좌파의 논리는 뭐냐? 결과를 같게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점도 노력하든 안 하든 똑같이 A 플러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직장도 하여튼 뭐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삼성전자의 그, 그 최고의, 세계 최고의 그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공사에 그냥 대학 시절에 그 정말 농땡이나 친 애들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런 애들 받아라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말씀드리자면 80년대, 그 90년대 초 데모만 하고 있던 그 운동권 애들, 그 애들 삼성전자 데려가라는 얘기죠. 뽑아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보고. 그게 평등에 관한 법률이고 차별금지법입니다. 걔들은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니까. 이 법안에도 나와 있고 차별금지 법안에 나와 있는 게 학력을 보고 뽑지 말라는 거예요. 학력을 보고 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평가하는 가장 그 객관적인 그 지표가 그 성적 아닙니까? 물론 좌파 교수들은 지 마음대로 쓰지만 그래도 많은 교수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학점을 부여한단 말이죠. 그럼 성적을 보면 그 성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학생이 그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했구나.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 학생은 약간 그 공부에 있고 그 굴곡이 있었구나. 이 학생은 완전히 그러니까 놀았구나. 대학 생활에 공부 안 하고. 그거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력 보고 뽑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그 기업을 해체시키고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뭐 하겠습니까? 나중 추수만하냐 이렇게 나오겠죠. 할당제로 넣으라는 얘기 나오겠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평등의 본질이 기회의 평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의 평등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갖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를 갖게 만들면 뭡니까? 비유로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달리기를 별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우파들이 생각하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은 뭐냐? 동일한 출발점을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각자 열심히 뛰어라는 겁니다. 10명이 출발선에 서서 그 도착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라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그 못하는 사람도 탈락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상을 만약에 준다면 1, 2, 3등 상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라라고 보는 게 우리 우파적 관점에서 보는 기회의 평등이고 그게 평등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좌파는 아닙니다. 좌파는 잘 뛸 수 있는 사람 충분히 능력이 있죠. 뛰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못 뛰는 사람하고 같은 속도로 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달점에 같이 가라는 얘기죠.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좌파들이 말하는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달리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달리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기록을 달성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게 자유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근데 그건 다 막아버립니다. 제일 못 달리는 사람하고 같은 속도로 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억압이죠. 억압입니다. 제일 못한 사람에게 다 맞추기 때문에 제일 못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자유를 다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 세우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고 이 결과의 평등은 본질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설계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1등도 없고 꼴찌도 없는 그런 정말 이상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좌파의 평등관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크루세스의 침대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좌파들은 항상 그렇게 본다. 자기들은 뭐 뒤로는 딴짓 하고 있지만은 내세울 때는 똑같이 잘 살자. 뭐 똑같이 살자. 이런 논리죠. 근데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달리기 못하는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똑같이 못 사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 관중이 가겠습니까? 꼴찌에게 똑같이 맞서서 뛰는 것도 뭐 제시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꼴찌와 똑같은 속도로 10명이 다 달리는 그런 경기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그런 경기가 경쟁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뭐 좀 다르게 말하면 좀 막 속된 표현을 쓰면 그냥 일반 국민들은 공산당 간부들이 시킨대 그 말입니다. 말들어 개인의 자율성 이따위 없어. 그냥 당이 시키는 대로 딱 그것까지만 해. 대들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완전히 노예적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노예제 사회입니다. 노예제 사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좌파들하고 평등 문제를 얘기할 때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좌파들은 결과의 평등을 내세우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자유를 다 억압한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그 인간의 어떤 지위, 가장 낮은 수준의 인간의 지위에 머물게 하는 거죠. 정체되게 하는 겁니다. 노예 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거죠. 이게 좌파들의 평등관입니다. 이 평등관을 깔고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톤다운 시키긴 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독소 조항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좌파들의 전형적인 꼼수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평등 문제를 가지고 평등 문제가 늘 제기될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평등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좌파들의 논리가 그래서 얘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등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등은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고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으면 마음껏 자유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평등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그 속에서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은 그게 아닙니다.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 거기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그 틀에 맞도록 그래서 자유를 다 억압하는 그런 평등. 그런 평등이 좌파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자유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평등인데 좌파들이 말하는 평등은 자유를 죽이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노예적 평등이죠. 노예적 평등.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약간 좀 전문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런 내용의 평등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하여튼 앞으로 다음 주에 강의 들을 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거다. 그렇게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